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쭉 읽어보면서 이해하려고 해보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될 때 우리 외우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제가 100점짜리라고 말했던 거는 굳이 외우려고 너무 노력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나올 확률이 매우 작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나온 게 지금 우리가 볼 시험이 90 몇 회인데 90 몇 회인데 지금까지 한 번이나 두 번 많이 나오면 네 번 이렇게 나온 걸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100점짜리라 말한 거는. 그러면 빈도가 너무 낮죠. 그럼 지금 이 유형자산 재평가도 이 유형자산이라고 말하지만 감가상각하는 고정자산은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럼 감가상각 안 하는 토지만 가지고 지금까지 역대 두 번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온 게 7, 80회 차대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책에서는 당연히 담고는 싶겠죠. 왜냐면 나온 건데 아예 언급을 안 하면 그러니까 넣어둔 거지. 여기에 뭐 엄청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해하시면 별거 아닌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럼 이 유형자산 재평가는 자,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자, 유형자산의 평가는 원가 모형이 있고 재평가 모형이 있어요. 이 원가 모형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감가상각했을 때 감가상각 누계액 뺀 장부가액으로 보여주는 그냥 그 형식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원가 모형이에요. 별거 아니죠. 우리 정해법, 종율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원가 모형인 거고 재평가 모형은 당기분 감가상각 반영 후 공정가액으로 우리 장부 가액을 조절하는 게 우리 재평가 모형이에요. 올해 것까지 감가상각을 반영한 후에 이 장부 금액하고 공정가액이 차이가 나면 이걸 공정가액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제가 대학생 애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하는데 당기분 감가상각 반영 후라는 글자가 사실은 이건 중급회계에서 쓰는 거예요. 중급회계에서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세무1급까지 회계 원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재평가 모형 이야기하면 감가상각 반영 후인데 우리 시험에는 감가상각 안 하는 토지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아래쪽에는 예 적어 놓은 거는 지금 유형자산 가지고 그 고정자산들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고정자산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나왔던 토지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재평가 모형의 특징이 뭐냐면 자, 기준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기준금액을 잡는 거예요. 이 기준금액이 뭐냐면 우리 장부가액이에요.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는 취득가액이 기준금액이 되겠죠. 감가상각 안 하니까 그 금액이 그대로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금액 기준 상승분은 우리 재평가 차익이라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쓰게 될 거예요. 300번대인 얘를 쓰는데 기준금액보다 상승을 했을 때는 쓰는데 기준금액 기준으로 해서 하락분은 재평가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얘가 회복이 되게 되면 상승한 거죠. 이때는 재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얘는 회복하게 되면 재평가 이익으로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할 거고
할인 모자라네. 얘는 다시 하락을 하면 기준금액까지는 재평가 차익을 차감할 거예요. 왜냐면 자본이기 때문에 얘를 상기할 거라는 거예요. 자, 글로 쓰면 좀 어려워요. 제가 이제 금액으로 알려드리면 좀 더 편해요. 그럼 이 기준금액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가 예를 두 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X1년도에 취득을 해요. 토지를. 토지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돈을 주고 얘를 샀어요. 그러면 취득 가액 100만 원 얘가 기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장부 금액이니까. 자, 그런데 X1년도 토지의 공정 가액이 예를 들어서 130만 원으로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럼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고 하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이 토지를 13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토지를 30만 원을 더 높이고 대변에는 재평가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우리 K랩에서는 얘가 300번대로 되어 있는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얘를 그랬다가, 자, 죄송해요. 기말이에요. 기말에. 그럼 X2년도 기말에 토지 공정 가액이 다시 100만 원으로 기준금액으로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130만 원으로 올려뒀던 토지를 100만 원으로 다시 도로 낮춰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토지 30만 원을 낮춰주면 되고, 이때는 차손이다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얘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재평가 차익이 30만 원 와서 얘를 줄여줄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 토지를 봤더니 X3년도에 이 토지가 공정가액 80만 원으로 얘가 하락한 거예요. 그럼 얘 기준금액이라고 말한 장부금액은 100만 원인데 20만 원 내렸죠. 그러면 대변의 토지 20만 원을 줄이고, 이때는 우리는 재평가 손실이다 20만 원이라고 해서 얘는 900번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100만 원보다 낮은 거는 자본을 쓰는 게 아니고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기준금액보다. 그랬다가 X4년도 기말에 토지 공정 가액이 100만 원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면 다시 20만 원 높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 20만 원을 높이고 대변엔 재평가 이익이다라고 해서 900번대의 영업외 수익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준금액을 잡는 이유가 이 기준금액보다 아래쪽은 내리거나 올라도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쓰는 거고, 기준금액보다 위쪽 높은 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 재평가 차익 오르고, 그 얘를 자본을 증가시켰다가 감소시켰다가 얘를 300번대로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얘를 두 번 될 거라 그랬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X1년도에 취득을 토지 1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럼 기준 금액이 100만 원이 되었죠. X1년도 기말에 봤더니 토지의 공정 가액이 13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차변의 토지 30만 원을 높이고 대변의 재평가 차익이다라고 해서 얘를 써줄 거예요. 얘는 300번대 자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근데 X2년도 기말 봤더니 공정가액이 80만 원으로 내린 거예요. 그럼 지금 장부에 13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토지를 8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50만 원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 토지를 50만 원을 내리는데 봤더니 기준금액 장부가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준금액까지 내려가는 30만 원은 재평가 차익을 얘를 제거해 주는 거고, 더 내려간 이 20만 원만 재평가 손실이다라고 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딱 기준금액 위에서는 계속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만 일어나는 거고, 기준금액 아래에서는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수익이에요. 자, 하나 더 예를 들면 X3년도 기말에 공정가액이 110만 원으로 올랐다고 볼게요. 그러면 80만 원인 걸 110만 원 보여줘야 되니까 토지를 30만 원 높여줄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준금액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20만 원은 재평가 이익 영업 외 수익으로 20만 원을 인식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한 10만 원은 재평가 차익인 자본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금액이 엄청 중요한 거죠. 예, 1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보다 높은 거는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로 일어나는 거고, 100만 원보다 낮은 거는 우리는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재평가 차손이라는 건 있을까요? 없죠. 재평가 이익을 제거해 주는 것만 있지 재평가 차손은 없잖아요. 지금 이건 이런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얘가 기준금액인데 올랐어요. 그럼 여기는 300번대를 쓸 건데 이렇게 내렸죠. 그러면 올렸던 걸 취소하고 이만큼을 손실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다가 얘가 다시 올랐어요. 그럼 이만큼은 이익으로 처리, 영업의 수익 처리하는데 이만큼은 또 자본의 증가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준금액을 잡는데 토지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유형자산은 기준금액이 올해 감가상각을 한 금액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장부금액이 기준금액이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예요. 자,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데, 시험에는 제가 왜 쉽다라고 말했냐면 시험엔 딱 두 개 나온 게 이거 나왔어요. 올랐을 때 한 번, 이거 올랐을 때 한 번, 그리고 기준금액보다 내렸을 때 한 번. 한마디로 기준금액보다 아래는 영업의 비용 쓰고 오르면 영업의 수익 쓰는지를 아는지 물어보려고 여러분한테 문제를 각각 한 번씩 결산할 때 냈었어요. 세무이급에서. 그럼 지금 보면 일반전표에 재평가라고 하면 재평가 차익 300번대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하나 있는데 재평가 차손은 없죠. 그리고 얘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렇게 세 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
그럼 이때 이제 이걸 선택하는지 내렸을 때 이거 선택하는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 번호를 가지고 300번대인데 제가 왜 K랩에서는 300번대가 자본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이에요라고 표현한 이유가 지금 우리 K랩에서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이니까 자본을 전부 다 300번대로 잡고 있는데 다 300번대로 번호대를 잡고 있죠. K랩은. 그런데 우리 스마트 A에서는 IFRS 쪽을 좀 많이 따라가고 싶어 하니까 IFRS는 포괄 손익 계산서를 쓰죠. 그래서 포괄 손익 계산서를 쓰기 때문에 얘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번호대를 900번대를 위로 뒀어요. 그래서 자본인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980번부터 990번으로 뒤로 밀어뒀어요. 번호대를. 이건 스마트 A만 다 300번대인데 얘만 이쪽으로 좀 밀어둔 게 손익계산서의 영업외 수익비용 다음으로 얘네들 쓰는 거니까 영업외 수익비용에 대한 얘네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넣어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우리 K랩은 그게 아니고 그냥 300번대로 자본은 전부 다 300번대로 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제외하고는 제가 이제 자본 이야기할 때는 말로는 이야기하면서 300번대라고 표현할 거예요. 전에 제가 매출은 400번대 초반이라고 이야기했죠. 영업수익 이런 표현을 한 번씩 쓰죠. 여기에 번호대 430번까지 쓴 거는 우리 회사가 영업수익 뭔가 빌려주는 게 영업활동이면 400번대의 수입 임대료라고 쓰는 거고 우리 뭔가 빌려주는 게 영업활동이 아니면 영업외 수익인 임대료라고 쓰는 거예요. 제 수업 방식 중에 하나가 항상 물밑 작업이라는 걸 하죠. 나중에 이제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수입을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료 받는 거는 영업활동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걸로 처리를 할 거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라고 하면 900번대의 임대료를 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번호대들이 나눠져 있고 지금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얘들은 그럼 기준금액을 잡는 거예요. 기준금액. 토지 가지고 하면 쉽다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든지 뭐 CTA, CPA 준비하든지 세무 공무원 준비한다면 얘가 나왔을 때 얘는 중급회계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분 감가상각 하고 나서 기준금액 잡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감가상각 안 하고 잡아서 많이 틀려요. 올해 것까지 해놓고 잡으면 돼요. 얘는 이건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시험은 중급회계가 아니죠. 그래서 자, 이거 기억해 둡시다. 그럼 우리 자본할 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제가 평가나 손실인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손익인 평가나 아니면 환산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죠? 이제 이 계정 과목들 중에 우리가 분기할 때 쓰는 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쓰는데 이 분류를 이야기하면서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제가 썼던 게 있었어요. 과거에. 얘가 재평가 차익 이 계정 과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우리가 분류되는 계정 과목 중에 분기할 때 쓸 계정 과목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해외사업 환산손익이나 파생상품 위험회피 환산손익이나 평가손익이나 이런 것들은 중급회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일이 없어요. 파생상품 우리가 왜 평가하고 있어? 그죠? 파생상품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두 개만 기억할까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서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우리가 쓰는 거 여기에서 얘가 있어요. 사실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평가 이익 나왔을 때 딱 문제를 보자마자 제가 좀 욕했어요. 회계 올리는데 왜 중급 회계 나왔냐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봤는데 토지네. 그리고 그때 문제 나온 게 이거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였어요. 오른 만큼만. 좀 뭐라고 강하게 불만을 토하기에는 너무 쉬웠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난 설명을 하자. 이제 그다음부터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락이 나왔더라고, 또 한번. 운 좋았어요. 근데 이 나오고 나서 3회차가 4회차 뒤인가 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운이 좋았던 건 설명하자라고 하고 나서 설명했는데 나왔더니 사람들이 일단 차손이 없으니까 얘 잘 선택했더라고. 차손이 있었으면 실수할 수 있었는데 일단 차손이 없었죠. 없으니까 차손이라는 개정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얘를 감소시키는 거지 차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책에는 이 고정자산들 가지고 지금 하는 거고 감가상각했던 걸 이제 뒤집고 해요. 왜냐하면 장부금액을 공정가액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올해 거 감가상각한 후에 뒤집는 내용인데 관심 있으신 분은 보고 이해 안 가는 거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안 보셔도 돼요. 자, 다음 이제 유형자산의 손상이라고 적혀 있죠. 이 손상이라는 건 이제 우리 회계에서 손상이라고 표현하는 건 극심한 가치의 하락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유형자산인데 유형자산 말고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 안 좋은 악재가 생기는 경우들 있죠. 그러면 주식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잖아. 그런 걸 극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표현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유형자산의 손상도 우리가 좋은 신제품을 샀는데 갑자기 더 좋은 신제품이 나오면서 우리 거 가지고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야. 진부화된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유형자산의 손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손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 손상 차손 인식은 얘는 우리 장부 금액하고 그리고 회수 가능액하고 차이를 인식하는 거예요. 장부 금액보다 회수 가능액이 더 작다면 그 차이만큼 손상을 인식하는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럼 회수 가능액을 뭘로 볼 거냐라는 건데 회수 가능액은 우리 사용 가치하고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서 얘는 큰 금액을 쓴다는 얘가 키워드예요. 자, 제가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기계 장치가 있는데 취득가액이 1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런데 이거의 순공정 가치를 봤더니 얘가 예를 들어서 5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용 가치를 봤더니 60만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가 비교할 거는 손상 차손을 인식하는 건 장부 금액은 지금 80만원이죠. 이해가시죠? 그럼 이거하고 비교할 게 우리는 여기에 우리 회수 가능액으로 보는 것 이 두 개 중에 손상하면 우리는 낮은 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얘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60만원 하고 차이 그러면 20만원이 작죠. 그러면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20만원을 인식을 하고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 기계장치 차감 계정으로 20만원을 인식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안 했네요. 이 분계는 100점 0이고 이 두 개 중에 큰 거 한다는 거는 이름 시험에 그냥 한 번씩 등장해요. 큰 거 쓴다는 거 아는지. 지금 20만원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해가시나요? 얘 장부 금액하고 얘 두 개 중에 큰 거하고의 차이. 그래서 낮은 거하고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그냥 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론 시험에서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TAT 2급에서 한 번씩 물어봐요. 그럼 내용 봐서 얘 장부 금액 얼마인지 파악하고 금액 두 개 주는 것 중에 큰 거 잡으면 돼요. 그래서 얘 둘이의 차이를 인식하면 되겠죠. 얘가 클 수도 있고 얘가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금액하고의 차이를 이렇게 처리하는 게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회수 가능액은 큰 금액을 쓰는 거다. 이걸 아는지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손상에 대한 분계가 있는데 우리가 표현할 때 기타 비용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은 영업의 비용을 기타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을 기타 비용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얘도 계산했을 때 장부 금액하고 그리고 회수 가능액하고 얘는 대놓고 회수 가능액을 줬네 그냥. 그죠? 그래서 얘 둘이 차이를 인식한 거고 만약에 다른 금액과 같이 섞어서 주면 여러분들이 큰 금액으로 쓰세요. 환입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이제 유형자산에 대해서 봤어요. 유형자산은 전에 우리 책 가지고 봤던 것보다는 제가 좀 더 광범위하게 많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무형자산은 좀 쉬워요. 자, 무형자산은 전에 제가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우리 내구성 있는 무형의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하죠. 그럼 이 무형자산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이런 것들만 기억하면 돼요. 얘는 일단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그러면 자, 외부 구입 영업권의 사례를 보면 자, 우리 회사가 A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A 회사의 우리 재무 상태표 내역을 보니 기계장치가 1000만원짜리가 있고 그리고 차량 운반구가 500만원짜리가 있고 그리고 제품이 3000만원치 있어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예를 들어 2000만원이 있고 장기 차입금이 예를 들어 500만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 회사를 우리가 인수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돈은 얼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죠? 자, 이 회사의 순자산이 얼마예요? 우리 순자산이 자본이라는 건 기억하시죠? 그죠?
우리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이라 그랬잖아. 그죠? 숫자는 뺄 거 다 뺀 거고. 그럼 자산이 1, 2, 3 합치면 4,500이고 부채가 2,500이고 그러면 2천만 원이 순자산이죠. 그럼 이 회사를 인수하면 나는 2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우리가 4천만 원을 줬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얘를 분개를 하면 자, 우리가 인수를 해요. 그러면 자산은 자산 장부로 넣어야 될 거고 부채는 내 장부의 부채 자리에 넣어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기계장치 1,0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3천만 원이고 미리 금액부터 썼어요. 자, 이렇게 될 거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누구한테 갚을 거다 2천만 원 그리고 500만 원 비난회사한테 갚을 거다.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우리가 대금 지급을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지급한다면 그럼 2천만 원만 주면 될 건데 4천만 원 지급했다는 건 이 회사의 권리금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권리금 2천만 원을 인정해줬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우리 그 영업권의 외부 구입의 사례로 얘를 우리는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당에서 식당을 인수를 해요. 그럼 집기도 막 있겠죠. 주방기구나 아니면 식탁 테이블이나 인포라든지 막 이런 게 있겠죠. 그럼 그거 가격 다 합쳐봐야 800인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해서 권리금 예를 들어 3천만 원 주고 들어갔다면 그러면 2,200만 원을 우리 진짜 권리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진짜 자산의 금액 초과한 거. 그걸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에서 구입하는 걸 인정하는데 나 혼자서 근데 그 식당 파는 사람이 나한테 팔기 전에 자기 혼자 2,200만 원 권리금 나 받을 수 있으니까 내 재산이야 떠드는 걸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외부 구입한 경우에만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업권을 여러분이 분개해서 쓸 일은 이런 경우에요. 자, 그리고 또 무형자산에서 기억할 게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인데 얘는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 시에만 우리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때는 자, 이때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 시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연구비나 경상 연구 개발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항상 회계나 세법에서는 애매하다면 아직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거 아는 거예요? 아니죠. 모르는 거죠. 알면 안다고 하는 거지. 그죠? 이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름 나 알아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 아냐? 그럼 네 할 건데 제 친구 어머니 이름 알았는데 잠깐 뭐 이러고 있으면 이건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럼 회계에서 말할 때도 기준이 애매하다고 표현이 지문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 충족 못한 거예요. 그러면 비용 처리한다고 돼야 되는 거지. 자산으로 인식한다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전부 다. 애매하면 아직 안 됐다는 기준 꼭 잡으셔야 돼요. 완벽하다면 애매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연구비, 경상연구개발비 참고로 연구비는 연구 단계인데 연구 단계는 뭐냐면 아직 우리가 막 뭐 만들려고 막 찢고 볶고 하는 그런 걸 연구 단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타당성 검사하는 정도예요. 이거 하면 될까? 개발해도 될까? 개발하면 팔릴까? 얘를 개발하면 성공할까? 이 단계까지가 연구 단계예요.
그럼 경상연구개발비가 이제 개발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는 틀려요. 개발 단계가 이제 연구 단계에서 오케이 해보자라고 해서 걔를 성공하기 위해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와, 저 개발에 성공했어. 이렇게 되어서 다 인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산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단계 개발 단계를 넘어가서 완전히 충족할 때 개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순서는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표현도 쓰는데 여비료가로 끝나는 건 비용인데 유일하게 개발비만 비용 아니다. 우리 개정 과목 보면 그때 여로 끝나는 거 급여, 또 뭐 복리후생비, 무슨 비, 보험료 같은 료, 세무과 공과 같은 과, 이런 걸로 끝나는 건 전부 다 비용인데 얘만 무형자산 개정 과목이에요. 그럼 이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 모든 상각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했던 5가지 방법이 있었죠. 정의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선택하지 못할 시 정액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선택하지 못할 때 정액법인 거예요. 그리고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내용 연수를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게,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게 원칙인데,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한다면 20년 내용 연수를 20년 초과할 수 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회계 기준이든 법인세법이든 무형자산의 잔존 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얘는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 회계 처리는 왜 한숨 쉬세요? 글을 너무 많이 썼나? 자,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는 직접법, 간접법 선택 가능하나 관습적으로 직접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직접법을 쓴다는 것,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X1년도 1월 1일 날, 자, 예를 들어요. 우리가 차변에 개발비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샀어요. X1년도 12월 31일 날 얘를 정액법으로 5년간, 그리고 우리 잔존 가액이 없다, 0원이다라고 하면 20만 원이 상각이 되겠죠. 그럼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개발비 20만 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럼 X2년도 12월 31일 날 이때도 무형자산 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개발비 20만 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이 분기 이해가시나요? 자, 2차년도 그럼 상각하고 나면 2차년도에 상각하고 나면 개발비의 장부 금액은 얼마죠? 장부 금액은 2차년도까지 하면 6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차원 계정 없이 그냥 60만 원만 덩그러니 남아 있겠죠. 차원 계정 안 달고 그냥 개발비 적었던 것 대놓고 대변에 지우잖아. 이게 직접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장부의 금액이 60만 원이 있겠죠. 자,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 질문하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못 맞추면 7시까지 할까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쓸데없는 소리 했어요. 자,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취득을 2019년 자, 1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상각 전 장부 가액이 60만 원인 개발비가 있어요. 지금 개발비 이야기한다고 볼게요. 그리고 내용 연수는 5년이에요. 잔존 가액은 없고 0이고, 그리고 우리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라고 했을 때, 자, 이때 2021년 그럼 우리 시험 때 결산 때 얘가 나오면 이 삼각비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무형자산 삼각비 대변에 개발비라고 처리할 이 금액은 얼마예요? 12예요? 20예요? 얘는 20만 원이 돼야 되죠. 자,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저한테 우리 시험 때 제시해 준 금액이 취득 가격이 아니고 장부 가액을 준 거예요. 이게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장부 가액을 줬다는 건 지금까지 감가상각을 하고 난 금액이 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19년도에 상각했고 20년도에 상각했다는 이야기잖아.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얘가 2019년 1월 1일 날 사서 2019년 12월 31일 날 이렇게 분계 한번 하고 2020년 12월 31일 날 이렇게 분계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장부 가액 얼마냐고. 60만 원이라며. 그죠? 이거한테 제가 5년간 잔존 가액 없이 한다라고 했죠. 이걸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9년 1월 1일 날 취득했는데 상각하기 전 장부 금액을 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19년도에 상각했고 20년도에 상각 2번 했구나. 그럼 몇 번 쓸 수 있는 거야? 몇 년 더? 3년 더 쓸 수 있죠? 3년 더 쓸 수 있는 금액이 60만 원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같은 건데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갑자기 팍 나한테 오는 느낌이 좀 틀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자, 문제를 줄 때에 장부 가액을 주면 그러면 잔존 내용 연수로 나눠버리세요. 무형자산은 무조건 시험 때는 정액법으로 나올 거예요. 잔존가액이 원래 없는 걸로 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럼 정액법으로 나오면 여러분은 잔존 내용 연수로 나누고, 만약에 취득 가액을 주면 총 내용 연수로 나눠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취득 가액, 장부 가액을 준 게 아니고 만약에 취득 가액을 줬다면 100만 원을 줬을 거거든. 그죠? 이해가시나요? 어떤 말인지? 자, 그럼 지금 얘 가지고 보면 이거잖아. 장부 가액이 60만 원인데
잔존 내용 연수 5년이라고 했는데 19년, 20년 했으니까 지금 할 거니까 남은 것 3년이구나. 그러면 2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취득가액을 주면 100만 원을 주겠죠. 그럼 5년이니까 2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얘 집어넣을 수 있잖아. 집어넣으면 이 분개는 해주겠죠. 하지만 금액은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도록 이렇게 정보를 줄 테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처리를 하세요. 아시겠죠?